뉴기니의 생태적, 지리적 저해 요인. 이처럼 뉴기니는 그레이터 오스트레일리아에서도 기술, 사회, 정치 조직, 예술 등이 가장 발달된 지역이었다. 그러나 미국이나 유럽의 도시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뉴기니는 진보적이기는커녕 아직도 원시적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뉴기니인들은 어째서 금속기를 만들지 못하고 계속 석기를 사용했으며 문자도 모르고 추장사회나 국가로 조직되지도 못했을까? 알고 보면 뉴기니에는 몇 가지 생태적, 지리적 저해 요인이 있었기 때문이다. 첫째로, 뉴기니의 고지대에서 토착적 식량 생산이 시작된 것은 사실이지만 제8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단백질이 부족했다. 주식은 단백질 함량이 낮은 뿌리 작물이었고 이 종밖에 없는 가축은 그나마 생산량이 너무 적어서 사람들이 단백질을 섭취하는 데에는 큰 도움이 되지 못했다. 돼지와 닭은 수레를 끌지 못하므로 고지인들은 인간의 근력 말고는 다른 동원력을 찾지 못했으며 나중에 밀려들기 시작한 유럽의 침입자들을 물리칠 만한 유행병도 진화시키지 못했다. 고지대의 인구 규모를 제한했던 두 번째 요인은 면적이 좁다는 점이었다. 뉴기니의 고지대에는 조밀한 인구를 지탱할 만큼 넓은 계곡은 와기 계곡과 발리엠 계곡 등 몇 곳밖에 없다. 그리고 세 번째 한계는 뉴기니에서 집약적인 식량 생산이 가능했던 지역이 해발 1200에서 2700m 사이의 중간 저산대뿐이라는 현실이었다. 해발 2700m 이상의 고산 생식지에서는 식량 생산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해발 300에서 1200m 사이의 산비탈에서도 거의 없었으며 저지대에서는 인구 밀도가 낮은 화전 농업만 가능했다. 그러므로 뉴기니에서는 각기 다른 고도에 자리 잡고 서로 종류가 다른 식량을 생산하던 여러 공동체 사이에서 식량의 경제적 교환이 대규모로 이루어질 수 없었다. 반면에 안데스, 알프스, 히말라야 등지에서는 그 같은 교환이 이루어진 덕분에 고도가 다른 여러 지역의 사람들이 좀 더 균형 잡힌 식사를 할 수 있었을 뿐 아니라 경제적, 정치적 통합도 앞당겨졌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유럽의 식민 정부가 서구에 의약품을 들여오고 부족 전쟁을 종식할 때까지 전통적인 뉴기니의 인구는 100만 명을 채 넘지 못했다. 제5장에서 보았듯이 농업이 시작된 중심지는 세계적으로 대략 9군데 정도인데 그 중에서 뉴기니의 인구는 단연 꼴찌였다. 고작 100만의 인구를 가진 뉴기니는 도저히 수천만의 인구를 가진 중국, 비옥한 초승달 지대, 안데스, 중앙아메리카 등지에서 발생한 것과 같은 기술, 문자, 정치 체제를 발전시킬 수가 없었다. 뉴기니의 인구는 전체적으로도 얼마 안 되었지만 그나마도 험준한 지형 때문에 수천 갈래로 분열되어 있었다. 뉴기니의 저지대에는 늪지가 즐비하고 고지대에는 가파른 능선과 비좁은 협곡이 번갈아 이어지며 저지대와 고지대를 막론하고 빽빽한 밀림이 들어차 있기 때문이다. 뉴기니인들을 현장 조수로 삼고 뉴기니에서 생태학적 탐사를 나설 때 기존의 길을 따라 이동하더라도 하루에 5km 정도만 전진할 수 있으면 많이 간 편이라고 생각한다. 전통적인 뉴기니에서 대부분의 고지인들은 평생 동안 자기 집에서 반경 16km 이내를 벗어나지 못했다. 이 같은 지형상의 어려움과 더불어 뉴기니의 무리사회나 촌락들 사이에서는 늘상 전쟁이 끊이지 않았으므로 전통적인 뉴기니가 언어와 문화에서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심하게 분열되어 있었던 것은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일이다. 뉴기니는 언어의 집중도 면에서 단연 세계 제1이다. 전 세계의 6,000개의 언어 중에서 자그마치 1,000개가 텍사스주보다 약간 큰 지역에 몰려 있다. 이 언어들은 다시 수십 개의 어족으로 세분되지만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언어들도 많으며 이들은 모두 영어와 중국어만큼이나 서로 많이 다르다. 뉴기니 언어의 절반 정도는 사용자 수가 500명 이하이며 가장 큰 몇몇 언어 집단조차도 정치적으로는 수백 개의 촌락으로 분열되어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들과 싸우듯 자기들끼리도 무섭게 싸웠다. 이처럼 나누어진 각각의 극소 집단은 너무 작아서 추장이나 기능 전문가들을 뒷받침할
할 형편이 못 되었고 야금술이나 문자를 개발할 수도 없었다. 인구가 적고 분열되어 있었다는 점 이외에도 뉴기니의 발전을 가로막은 또 한 가지 요인은 다른 지역으로부터 기술과 아이디어가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는 지리적 고립이었다. 뉴기니와 새 이웃 사이에는 바다가 가로막혀 있었다. 더구나 몇천 년 전까지는 기술이나 식량 생산 면에서 세 지역 모두가 뉴기니보다도 뒤처진 상태였다. 이들 세 이웃 중에서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들은 뉴기니인들이 이미 갖고 있는 것 이외에는 가진 것이 거의 없는 수렵 채집민들이었다. 뉴기니의 두 번째 이웃은 뉴기니인보다 훨씬 작은 동쪽의 비스마르크 제도와 솔로몬 제도의 섬들이었다. 그리고 남은 세 번째 이웃은 바로 인도네시아 동부의 섬들이었다. 그러나 이 지역도 그 역사에서 대부분 기간 동안은 수렵 채집민들이 차지한 문화적 벽지로 남아 있었다. 4천여 년 전 뉴기니에 처음으로 인류가 이주한 이후 BC 1600년경 오스트로네시아인이 팽창을 시작할 때까지 그동안 인도네시아를 거쳐 뉴기니에 도착했음을 확인할 만한 문물은 아무것도 없다. 오스트로네시아인의 팽창과 함께 인도네시아는 아시아에서 건너온 이 식량 생산자들이 차지하게 되었다. 그들은 적어도 뉴기니의 수준과 맞먹을 만큼 발달된 기술과 농업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아시아로부터 뉴기니로 넘어올 때 전보다 훨씬 더 효과적인 항해술을 지니고 있었다. 오스트로네시아인은 뉴기니의 동쪽, 서쪽, 북쪽의 여러 섬들을 비롯하여 뉴기니의 서쪽 끝과 북부 및 동남부 해안에도 정착했다. 그들은 뉴기니의 토기와 닭을 소개했으며 아마 개와 돼지도 그들이 들여왔을 것이다. 적어도 지난 1000여 년간 뉴기니는 자바와 중국 등 기술적으로 훨씬 더 발전한 사회와 교육을 통해 연결되어 있었다. 뉴기니는 풍조류의 깃털과 향신료를 수출하고 동선의 청동, 북과 중국의 자기 등 사치품을 비롯한 동남아시아의 각종 물품들을 수입했다. 시간이 조금 더 있었다면 오스트로네시아인의 팽창은 뉴기니에 더욱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뉴기니 서부는 결국 술탄이 다스리던 인도네시아 동부에 정치적으로 통합되었을 것이며 인도네시아 동부를 거쳐 뉴기니에도 금속기가 전파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미처 그렇게 되기도 전 1511년 포르투갈인들이 몰루카 제도에 상륙하였고 한창 독자적으로 발전하고 있던 인도네시아의 맥을 끊어버렸다. 그로부터 얼마 안 되어 유럽인들이 뉴기니에 도착했을 때 그곳 사람들은 아직도 무리 사회를 이루고 있거나 서로 무섭게 싸우는 작은 촌락에서 살았으며 여전히 석기를 사용하고 있었다. 척박한 대륙 오스트레일리아에서의 가축화 작물화 장애 요인. 어쨌든 그레이터 오스트레일리아 대륙의 반쪽에 해당했던 뉴기니는 이처럼 축산업과 농업을 발전시켰지만 오스트레일리아 쪽은 그 어느 것도 발전시키지 못했다. 빙하기까지만 하더라도 오스트레일리아에는 뉴기니보다도 많은 대형 유대류가 살고 있었다. 그 중에는 디프로토돈트, 대형 캥거루, 대형 원바트 등도 있었다. 그러나 가축화의 후보종이었던 이들 유대류 동물들은 오스트레일리아에 인류가 이주하면서부터 시작된 멸종의 물결에 휩쓸려 사라지고 말았다. 그리하여 뉴기니처럼 오스트레일리아에도 가축화할 만한 토종 포유류는 남아있지 않았다. 외부에서 가축화되어 오스트레일리아에 도입된 유일한 포유류는 개였다. 개는 BC 1500년경에 아시아로부터 들어와 오스트레일리아의 야생 상태에서 딩고가 되었다.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들은 딩고를 사로잡아 애완견, 번견, 심지어는 살아있는 담요로 활용했는데 매우 추운 밤을 뜻하는 개 5마리의 밤이라는 표현이 바로 거기서 나왔다. 그러나 그들은 딩고나 개를 폴리네시아인들처럼 먹거리로 이용하지도 않았고 뉴기니인들처럼 야생동물을 사냥하는 데 이용하지도 않았다. 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농업도 시작되지 못했다. 이곳은 가장 건조한 대륙일 뿐만 아니라 토양이 가장 척박한 대륙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연중 계절이 규칙적으로 바뀌며 순환하는 세계의 대부분 지역과는 달리 특이하게도 오스트레일리아는 엘니뇨 남방 진동 현상 때문에 대륙의 대부분 지역에서 연중 기후가 불규칙하다. 예측하지 못한 심한 가뭄이 몇 년씩 지속되기도 하고 역시 예측하지 못한 비가 억수로 쏟아져 홍수가 나기도 한다. 유라시아 원산의 농작물이 있고 농산물을 운반할 철도와 트럭이 있는 오늘날에도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식량을 생산하려면 위험을 각오해야 한다. 때를 잘 만나면 가축이 점점 늘어나다가도 어느 해 가뭄이 들면 한꺼번에 죽고 만다. 오스트레일리아 최초의 원주민 농부들은 인구에서도 그와 같은 순환 현상을 겪었을 것이다. 때를 잘 만나면 촌락에 정착하여 농작물을 재배하면서 많은 아이들을 낳았고 가뭄이 들어 식량이 부족해지면 그렇게 늘어났던 인구가 굶주리며 허덕이며 죽어갔을 테니 말이다. 오스트레일리아 식량 생산 발달의 또 한 가지 중요한 장애물은 작물화할 수 있는 야생 식물이 희박하다는 점이었다. 현대 유럽의 식물 유전학자들조차도 유럽의 토종 야생 식물군에서 마카다미아 너트 이외에는 새로운 농작물을 개발하지 못했다. 귀중한 곡류가 될 가능성을 지니고 있는 전 세계 식물 중에서 오스트레일리아 식물은 단 2종뿐인데 그나마도 순위가 밑바닥에 가깝다. 그렇다고 오스트레일리아에는 농작물이 될 수 있는 식물이 전혀 없었다거나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들은 절대적으로 토착적인 식량 생산을 시작할 수 없었다는 뜻은 아니다. 뉴기니 남부에서는 몇 가지 참마 종류와 타로토란, 칡 등을 재배하고 있다. 오스트레일리아 북부에도 같은 식물들이 자생하여 원주민들이 채집하기도 했다. 나중에 다시 확인하겠지만 오스트레일리아에서 가장 기후가 농업에 적합한 지역의 원주민들은 실제로 식량 생산을 시작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해 가고 있었다. 그러나 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설사 식량 생산이 시작되었더라도 가축화할 만한 동물도 없고 작물화할 만한 식물도 빈약하며 토양과 기후도 지극히 열악하였기 때문에 결국 한계가 있었을 것이다. 유랑생활, 수렵 채집생활, 그리고 거처나 소유물의 최소한의 노력만 투자하는 태도 등은 결국 엘니뇨 남방 진동으로 인해 자원의 양을 예측할 수 없는 오스트레일리아의 환경에 지혜롭게 적응한 결과였던 셈이다. 자기 지역의 조건이 악화되면 원주민들은 일시적으로나마 조건이 더 나은 지역으로 옮겨가기만 하면 그만이었다. 실패할지도 모르는 몇 가지 농작물에 의존하기보다는 차라리 매우 다양한 야생 먹거리를 바탕으로 하는 경제 형태를 발전시킴으로써 위험을 최소화했던 것이다. 그 다양한 먹거리들이 모두 동시에 흉년이 들 가능성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이따금씩 자원 부족으로 사람들이 굶어 죽어 인구가 들쭉날쭉 변동하는 현상은 없었다. 그 대신 소규모 인구를 유지했으므로 풍년이 들면 음식이 풍족해졌고 흉년이 들더라도 모자라지는 않았다.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들이 식량 생산을 대신하여 활용한 방법을 일컬어 부직갱이 농법이라고 한다. 원주민들은 식용동식물을 직접 기르지는 않았지만 그 생산량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주변 환경을 개조하거나 관리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그것은 주기적으로 땅에 불을 지르는 방법이었다. 거기에는 몇 가지 목적이 있었다. 불이 나면 동물들이 도망쳐 나오므로 즉시 잡아서 먹을 수 있고 수풀이 빽빽하던 곳이 불에 타서 시원하게 뚫린 초원으로 변하므로 사람들이 다니기 편해진다. 그 초원은 오스트레일리아 최고의 사냥감인 캥거루에게 이상적인 생식지가 되고 불은 캥거루가 먹는 풀과 원주민들이 먹는 고사리 뿌리의 성장을 촉진시키기 때문이었다.